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석함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아들의 사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빚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무 시간 아닐 때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아버지의 유언과 유류분 청구 소송.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은 뭔가요? 일단 최근에는 살아보고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주택 마련 시 이제 청약과 대출 등에서 받는 불이익 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출산 후에 미혼모 지원책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판단 기준과 사실혼 배우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산다고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우선 사실혼 관계로 좀 인정이 되려면 어떤 요건들을 좀 갖춰야 하는지 그 기준부터 좀 알려주시죠. 일단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해서 경제적 공동 생활체를 형성하고, 또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이제 제도적 효과, 다시 말해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라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중혼 같은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정당성 요건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성 교제를 한다든지 같이 동거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혼인 신고 없이 동거 생활을 하는 것과 사실혼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사실혼의 성립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소를 가지고 좀 판단하게 되나요? 일단 첫 번째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를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는 이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아, 네. 다만 6개월 이상 동거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다른 요소들을 종합해서 사실혼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요소 중 두 번째로는 결혼식이나 결혼식 사진의 존재 여부가 있겠습니다. 만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혼식은 사회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임을 알리고 부부 자격으로 살겠다라는 어떤 혼인 의사를 가지고 사실혼으로 살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혼식 또는 양가 상견례를 하고 동거를 했다면은 이후 짧은 시간 내 결혼이 파탄 났더라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주변에서 좀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네요. 또 세 번째는 서로 호칭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배우자로 불렀는지도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어떻게 소개했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아내 또는 남편으로 소개를 해왔다면은 이 또한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요건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두 관계가 부부로 인식되고 있었는지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또 서로 수입을 모으고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또 집안 행사에 부부 자격으로 참석했는지, 장래 혼인 신고할 의사가 있었는지, 다음으로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사실이 있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을 하였거나 연금 수급권 지정 등의 의료 및 복지 혜택 공유를 통해서 법률론에 준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는지 등이 두루 살펴봐서 이제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뭐 결혼식을 좀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결혼식의 어떤 사진 이 부분도 하나의 좀 요소가 된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주변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만 뭐 특별히 인정되는 그런 권리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것이 사실혼 파기 경우에 이혼에 준해서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을 했고 또 재산의 유지, 증식에 각자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면은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 밖에도 또 뭐 인정되는 권리들이 더 있을까요? 또한 이제 사실혼 유지 중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를 하거나 또 이혼 사유에 준하는 유책 사유로 파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양육비 경우에는 이혼과는 좀 다른데요. 아, 그래요? 예, 사실혼 도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약간 복잡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 아버지와는 법적 친자 관계가 형성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이제 사실혼이 해소되더라도 친부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때문에 친부에게 양육권을 이제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인지 청구라는 것을 통해서 부자 관계, 즉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후에야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이제 재산 분할 청구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부의 어떤 공동 재산이 이 사실혼 그 해소 시점에는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아파트를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다. 또는 이제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시점을 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혼의 해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실혼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을 했다고 가정한다면은 네. 그 가출 일자가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이 되겠지요. 아, 네. 다만 이제 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된 후에 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어떤 사정이 발생을 해서 그러한 사정을 비춰봤을 때 혼인 중에 이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 등의 외부적 또 후발적 사정이 발생하였다면은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한 청산 또 분배라고 하는 재산 분할 제도의 목적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서 이를 분할 대상 재산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면 사실혼 해소 이후 보유한 아파트 시세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사실혼 해소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혼 해소시 시점이라고 봐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판례가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권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와 관련해서 올 3월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은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네. 그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자 사실혼 배우자가 이러한 소를 제기를 한 것인데요. 과거에 유사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헌법재판소는 민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또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나아가서 이제 법률론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 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네, 혼인 신고를 통해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부분도 좀 참작을 했던 것 같고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군요. 그렇지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제 개별 법률에서 또 이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권리들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좀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다른 법률에 따른 일부 권리들은 보장된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또 이제 산재보험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 국민연금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수급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라 하면은 그 사실혼 배우자의 단독 임차권 승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차권은 승계되기도 한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간혹 이제 동거를 오래 하면 뭐 헤어질 때 무조건 재산 분할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알고 보면은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자기가 모은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해두시면 억울한 상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지난 19년 10월경에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오토바이를 저 몰래 몰고 나가서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도 저기를 하는 바람에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택시하고 네. 지금 한 뭐 5년 2개월 정도 지금 뭐 형사, 민사, 뭐 항소까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7대3으로 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상소까지 와가지고 이제 뭐 그냥 50대 50으로 그냥 해서 네. 마무리가 그냥 이제 거의 이제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는 그 이제 아들 친구인데 아들이 그 뒤에 뒷좌석에 태우고 간 아이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져 있고 저희 아이는 사망을 해서 네. 뒤에 있는 아이 이제 치료비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택시하고의 이제 사연은 끝났는데 네. 문제는 그 뒤에 동승한 아이가 이제 사과도 한마디 없고 네. 어, 자기 아들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 있어도 뭐 그 아이의 그 강요와 집착으로 그냥 그걸 빌려주고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고 네.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알아봤지만 이제 자기네는 한 10억 정도 보상금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네네. 저희가 뭐 어떻게 이걸 이 사람을 혹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네. 또 지금 5년 2개월이 지난 거라 네. 이게 원래 시효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네네. 되는 거지. 또는 아, 상대가 저한테 또 뭐 이걸 걸겠다는 얘기 소문도 좀 들리고 그래서 네네. 5년 이 시효가 지났는데 지금 걸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네. 점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네. 먼저 아드님이 좀 사망하는 사건 관련해서 이제 네, 연락을 주셔서 좀, 네네, 네, 마음이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지금 시효 관련된 부분도 궁금하고 또 상대 네, 측 관련해서 이제 민사소송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이제 정석관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네네,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안녕하세요. 아드님 사망에 심신한 네, 조의를 먼저 표하겠고요. 예, 좀 안타까우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질문 주신 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하나는 호의 등성 강요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네, 이 부분 하나랑 다른 하나는 네, 이제 선제적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시효가 걸리는지 여부를 네, 확인받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일단 우선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아버님께서 이제 일진 친구의 강요로 이제 오토바이를 빌려줬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이러한 강요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인가요? 네네. 카톡 내용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를 보니까 뭐 담배 몇 가지 때문에 담배 몇 가지를 줄 테니까 우리 아이는 뭐 문신을 파거나 이런 거는 없이 담배도 안 피는데 이제 자기 뭐 아는 형을 그걸 담배를 몇 가지 주려고 이제 그런 짓을 한 모양이에요. 담배 몇 가지가 학생들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너 면허도 없고 무면허라서 우리 아버지 거라서 오토바이 이거 내가 빌려주긴 너무 힘들다고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게 계속 나오는 뭐 카톡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다 예.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내용은 확인이 되신 것 같고 네, 그 오토바이를 이제 운전 중에 동승시켜서 이제 사고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동승 과정에서 이제 일진 친구가 뒤에 탄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탑승 과정에서 어떤 강압이 있었다라는 것은 또 확인이 되셨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오토바이를 이제 자기가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는데 이제 약속 시간과 넘겨서 이제 안 가지고 오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빨리 갖고 오라고 우리 아버지 지금 금방 들어오면 큰일 나게 생겼다고 막 그러는 예. 과정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자기가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좀 음, 태워다 줘라 집까지 그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태우고 간 게 계기가 됐고 그 친구들이 증언을 해줄 만한 친구들은 여러 명이 거기 같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 아이들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 부분인데 네, 그 일진 친구를 뒤에 태우고선 운전을 하던 중에 이 네, 사고가 난 것이잖아요. 택시랑 부딪혀서. 네, 네, 네. 이 경우에 일진 친구가 이런 사고를 냈을 당시에 어떤 뭐 잘못을 행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운전 자체를 좀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CCTV나 뭐 블랙박스 같은 걸 혹시 확인이 됐을까요? 그거는 이제 CCTV가 있는데 너무 화면이 멀리 있어서 이거 음, 편도 혹은 불능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이 아이가 일단 우리 아이는 오토바이가 헬멧을 장착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장착을 했는데 얘는 장착을 안 한 거고 예, 사고 상황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으나 우리 아이는 이제 그 자리에서 어,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고, 얘는 뒤에서 이제 저쪽 택시 너머로 이제 위로 공중으로 해서 떨어져 갖고 머리를 내사 상태로 다친 상태라서 그 운전할 당시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고 당시의 상황은 약간 불분명하시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제가 이거를 이제 여쭤봤던 이유가 네. 일단 이제 일진 친구가 아드님 오토바이에 이제 네. 이런 걸 강요형 동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요를 해서 동승을 한 점이 확인이 됐다면 이거는 이제 호의 동승이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 친구가 운전자와 보통은 타인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네. 타인성이 부정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네. 곧 이 친구가 타인으로서 뒤에 그냥 단순히 착석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 또는 운행자로 볼 수 있는 동일한 법리적인 개념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타인성이 인정이 되면은 이제 아드님께서 이 친구한테 손해를 네.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네. 타인성이 이제 부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 어느 쪽에 좀 더 과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실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약간만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배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자동차 배상법상 객체는 이제 운행자, 운전자, 운전 보조자를 제외한 이 타인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앞서 네. 설명드린 타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호의동성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진 친구는 타인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를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동승 과정에서 이제 강요가 있었지만 실제 아드님께서 사고가 나는 순간쯤에 어떤 운전 중에 운행을 방해한 행위 등의 사정이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네. 이는 이제 사고 유발 책임이 그 친구한테만 있다거나 또 이제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을 제기할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은 5대5 아니면은 아드님한테 조금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판결은 일단 났으니까 뭐 판결은 뭐 제가 존중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부모로서 뭐 여태까지 지금 5년 2개월 동안을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자식 진짜 누구한테 사과 한 번 못 받고 정말 이 뭐 정신병원을 지금 거의 뭐 밥 먹듯이 드나들고 엄마도 그렇고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저런 거라든가 근데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강요에 의한 탑승 자체가 주요한 내용이고 그 부분을 내세운다고 하면은 이 해당 일진 친구 측의 어떤 과실이 더 어느 정도 더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감액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단순 호의동승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님 쪽에 좀 더 책임이 더 크다고 보여지지만 이 정도에는 최소한 50대 50 이하로는 판단 받으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제 경험상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퉈보실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앞서서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어떨지도 이제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가능은 지금은 합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지금은 상대방 측으로부터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신 상황이신가요? 아니요, 안 들어왔어요. 그런 건 아직 아니시면은 만약에 상대방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이미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이런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실 수는 없지만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지만 이제 확인의 소는 중요한 점이 이제 확인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확인의 이익은 이 확인의 소를 제기를 했을 때 당사자의 어떤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이제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이 소송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관련된 어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피해 내용이나 정도 또 이제 소송 전에 교섭 과정 뭐 이제 합의를 보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일절 없으시고요. 네, 우리 아들은 뭐 손해에 대해서 받은 게 일절 없습니다. 이쪽 저쪽 예. 어디에서도. 이제 또 지금 그 일진 친구 같은 경우에는 뇌사 상태에서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더 이상 뭐 네, 악화되거나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네, 표현인데, 그래서 한 10억 정도에 그냥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피해자한테 증상이 이제 고정되기 전에는 네. 이런 확인의 이익이라는 게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네네. 말씀드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손해배상소를 네. 한번 손해배상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네. 확인을 제기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소를 제기를 하신다면 확인의 이익 부분을 잘 보완을 네. 해가지고 소를 제기를 네. 하신다면은 네. 채무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변호사님 시효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이제 3년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사고 시점으로부터 3년이어야 되는데 현재 5년 전의 일이라고 네, 5년 하셨으니까 2개월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시효가 도과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가능성은 좀 낮기는 한데 네. 일단 그 상대방 측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10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이 10억 자체가 사실 그 택시 기사가 네. 개별적으로 이 뇌사 상태에 빠진 친구한테만 준 것이 명확하게 합의로 드러났다 한다면은 예,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툼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겠지만 제가 봤을 택시 기사가 때는 아니라 택시 보험사가. 보험사가요. 네네. 그렇게 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은 10억이 네. 이제 그 일진 친구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드님에 네. 대한 피해 보상을 겸해서 줘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네. 같은 경우에는 그 과도하게 받은 부분에 따라서 채무가 아니죠. 이제 부당 이익을 반환하라라는 식으로 네.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네. 별도로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은 시효가 걸리진 않는데 네. 다만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 네. 해당 택시 보험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10억을 줬는지 그 네. 10억을 보상금의 내용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는 가능성은 있지만 네. 무조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 네네. 예. 다른 부분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 그럼 제가 만약에 상대로 하여금 손해배상은 그렇다 치고 상대가 저한테 뭐 혹시 또 다른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시효가 지금 종료가 됐을까요? 아니면 예, 그 부분도 같이 시효가 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상대는- 부분도 사실은 채무부존재 네. 확인소도 하실 네. 필요는 사실 없을 상황이라고 판단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아, 그럼 시효가 완전히 저쪽에서 나한테 뭔가를 할 저기는 시효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이렇게 확실히 알아도 마음 졸임이 좀 덜 할 텐데 지난 5년 동안 아주 그냥 너무 마음이 이게 좀 졸이고 살고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리 아들 사건도 그냥 50대 50으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아유, 네,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어려운 마음 속에서도 지금 잘 또 이제 알아보시려고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이렇게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호위동승하고 강요형 동승 자체를 좀 구분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의 이익이 좀 있는지 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이것만큼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 친구가 어떤 강요를 했다는 사실, 또 그 정도, 어느 정도 강요를 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해두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정황 증거라든지 카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일진 친구가 사고 유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받아야 될 텐데, 사실 CCTV가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분석을 맡겨본다든지 어떤 그 사고 순간에 운전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배상법상 타인성은 배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또 별도의 검토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피해 정도, 또 피해 내용, 또 소송정 교섭 과정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확인의 이익이 이제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꼭 전문가의 어떤 검토 도움을 받아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소멸시효 관련해 갖고는 사실 불법 행위가 3년 이내에 그 행위가 일어난 3년 이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시효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진 친구한테 그거를 하신다거나 반대로 이제 받으시는 것도 뭐 걱정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이제 그 친구네 집안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불법 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이나 다른 방식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받은 비용에 대해서 뭐 구상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또 검토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부분은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랜 시간 이제 소송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추후 있을 뭐 어떤 채무적인 위험 같은 것들도 좀 벗어나고 좀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좀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또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결혼을 준비하던 중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카드 3개를 돌리며 현금 서비스를 받아 겨우 막고 있는데요. 카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들어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요. 당시 대출 역시 낮은 신용도로 고금리로 빌려 이자 부담이 엄청난데요. 물가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생활고로 인해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이 돈과 관련해서 돈을 빌려서 좀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카드값이라든지 대출과 관련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좀 빌렸는데 그 돈을 계속해서 연체한다면 일단 어떤 좀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은 역시 신용도가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신용도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빌릴 때 금리 상승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신용카드 이용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돈이 갚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돈을 빌리는 금융회사 등에서 채권 추심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드값이나 이제 대출은 쉽게 말해서 빚, 그러니까 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로부터 추심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급여나 기존에 형성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 형성에 대해서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카드 세계로 계속해서 이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돌려받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돌려막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카드 돌려막기가 과도해지는 경우에 과거 대법원은 변제 의사나 어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서는 신용카드사가 카드론을 신청해서 대출권 받아서 이제 사용했던 경우에 사기죄의 어떤 기망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모든 카드 돌려막기 행위 같은 것들을 사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이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특별히 이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변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빚독촉이 사실상 좀 시작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일금융권이나 이제 카드사들은 부실 채권을 처리해주는 업체로 또 이렇게 카드 그 관련된 뭐 어떤 그 채권들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좀 추심을 받게 되면은 좀 어떻게 될까? 그 부분도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채권 추심법에서는 이런 채권 추심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법 추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폭행이나 협박 같은 행위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이제 야간에 방문해서 이런 공포심이나 또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러한 불법 추심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제 녹음이나 녹화 또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셔갖고 증거로서 보전을 하시고 네. 또 이제 주변 목격자의 진술도 포함을 시켜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또 이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각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겠고 그 외에 행위 같은 경우에는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불법 추심 행위를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생활고로 인해서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당장 이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개인 회생이나 또 파산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회생의 개시를 신청을 하시면서 동시에 법원에다가 추심 금지, 이제 추심 중지 명령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법원에 이제 중지 명령이 있게 되면은 채권자들은 더 이상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에는 뭐 어떤 가능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또 이제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실 때는 장래에 계속적 또 이제 반복해서 수입이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증명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도 당연히 소명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채무 한도가 없고 재산보다 이제 채무가 많으면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라고 증명을 해가지고 이러한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님께 좀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러한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금융제도상 워크아웃 제도로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뭐 상환기간을 연장받는다든지 또 이제 채무를 분할상환한다든지 뭐 연체 이자 부분을 뭐 일면 감면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 것이 있으니까 다양한 제도를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을 고려를 하셔갖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개인 회생, 파산, 워크아웃 제도를 좀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년 전 퇴직하셨는데요. 평생 일만 해오신 분이어서 그런지 퇴직 후의 여유를 도통 즐기지 못하셨습니다. 울적해하고 우울해하고 어머니한테는 본인이 쓰임이 없는 게 애석하다는 말도 하셨어요. 여행 다녀오시라고 해도 돈 든다고 한사코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자식들 모르게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넉넉지는 않지만 연금도 나오고 있고 큰 빚도 없으니 부모님 두 분 사시는데 모자람은 없었지만 아버지에겐 단순히 일하는 일상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들끼리도 이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평생을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업무를 하던 아버지께서 여러모로 신경 쓸 것이 많은 경비 일을 잘하실 수 있을까 염려는 되었지요. 그렇게 1년여를 보내는데요. 한 번씩 어머니에게 아파트 입주민들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주차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왜 주차장 출입이 어렵냐고 아버지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방문 차량에 주차 딱지를 붙였다가 욕설을 듣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을에 낙엽을 쓸지 않았다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먹고 버린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소위 말하는 갑질이었던 거죠. 어머니에게 지나가는 말로 들은 일화들은 이 정도였지만 아마도 아버지 혼자 삭힌 일들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 아버지께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은 뇌경색이었고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신 상태입니다. 병 간호 중인 어머니께서는 매일 울고만 계시네요. 병명이 뇌경색이다 보니 아버지께서 경비일을 하시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별다른 지병도 없으셨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해오셨거든요. 때문에 저는 산재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요? 근무 중이 아닐 때 쓰러지셨고 민원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랄 게 딱히 없다 보니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직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인정을 받았던 친구 말에 의하면 회사의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아버지께서는 경비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용역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조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오늘 안타까운 좀 사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보통 근로자가 좀 업무 중에 다친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일단 뭐 그 근무 중이 아닐 때 쓰러지신 부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모든 근로자는 네. 이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산재 보상은 당연히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산재의 경우에는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뭐 핵심 요소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산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이라는 게 인정되는 것이 우선인데, 네. 근로자라는 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근로자면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뭐 근로자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은 있습니다. 뭐 택배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는 포함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업무상 재해인지 뭐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해당되는지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뭐 뇌질환 같은 경우는 좀 산재 인정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일단은 상담자님 아버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은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뇌질환의 산재 인정은 좀 경우가 다른데요.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서 산재 인정 기준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양, 또 시간, 강도, 책임과 또 이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뭐 술이나 담배를 자주 하셨다든지 이런 기록이 있다면은 네. 산재 신청 단계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가 이제 행정 소송에서 이런 부분을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장님이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되긴 하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자 성격을 이제 고려해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복적이고 또 이제 감정적인 민원이 지속 반복돼서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질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산재 보상을 받았던 친구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산재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쪽을 좀 알아봐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산재보험 등으로 받은 손익을 이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판단 과정에서 산재가 인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공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불법 행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또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업무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업무와의 이제 업무 강도나 업무 스트레스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구비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떤 특정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기보다는 업무 분장표, 업무 지시서, 또 보고서, 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민원 일지 같은 것도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모두 확보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버님의 건강에 관련된 자료도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님께서 실제로 언제까지 건강하셨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쓰러지셨다는 부분도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의 소견서 같은 것도 받으시면 좋겠고, 아버님의 동료, 또 관리자, 또 아파트 주민 등 중에서도 호의적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의 어떤 진술서 같은 것도 이런 연관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셔서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9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장남이신데 결혼 후 어머니가 딸인 저를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구박이 심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동안 임신도 되지 않았다가 어렵게 낳은 아이가 바로 제 남동생입니다. 장손인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어린 마음에 질투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러웠던 건 아버지의 행동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특히 남동생을 예뻐했습니다. 늘 남동생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줬고 아낌없는 지원도 해주셨지요. 서러움 속에 성장한 저는 20대 초반에 집에서 도망가듯 빨리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이 어른이 돼서도 아버지는 유학비용이며 사업자금까지 여러 번 대주었고, 총각 때부터 남동생이 살았던 아버지의 아파트를 결혼할 때는 증여해 주더군요. 남동생 부부가 아들을 낳자 본인 생전에 다 해줘야 한다며 손자에게까지 토지와 주식 증여도 미리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됐는데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재산을 남동생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남기셨더군요. 생전에도 그렇게 남동생만을 위하더니 말입니다. 남동생 역시 미안하다며 상속을 나눠서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찾아보니 이런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던데, 소송을 하면 제 몫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유류분 청구 소송 제기하면은 소송을 하면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유류분의 뭐 청구 요건이라든지 뭐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이제 직계 미속과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침해를 받게 되면은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서 이 요건 하나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유류분 권리자는 고인의 어떤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청구권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상속 개시로부터는 10년을 경과할 수는 없겠고요. 유류분 청구가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말씀을 네. 이제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시효가 도과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상속 결격 사유나 상속 포기를 했다면은 유류분 권리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또 유류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특별 수익을 받으신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수익에 따라서 유류분액을 초과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도 청구에 제한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유언장에 동생에게만 지금 상속을 한다고 남겨놨는데 이 부분 좀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툴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일단 하게 유언이 이제 성립이 됐다면은 유언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유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협의를 하신다거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고요. 다만 금전 채권이나 금전 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이제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은 상속인 전원이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유언 효력에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상속재산 분할 소송과는 다른 개념이고요. 일종의 당사자 간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남동생분이랑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셔서 유류분 권리에 해당된 분이라도 자체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유류분은 어쨌든 상속인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셔야 된다면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신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석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